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 우리 국장 참 어렵네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다니. 간밤에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미국장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장 열리고 한 2시간 정도 흐르고 있네요. 낙폭이 좀 더 확대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엄중한 것 같네요. 네,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데 제가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지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사연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개포동 사시는 40대 여성분인데요. 요즘 상황을 보면 제가 믿었던 국장마저 아닌가 싶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는데 상법 개정 후속 조치가 미진한 게 원인이었을까요? 결국 조정이 시작된 건지 불안합니다. 요즘은 식욕도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운데 이럴 때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식욕도 없다라는 거. 사실 식욕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다 밸런스가 무너지는데 원인이 참 뭘까요? 정말 상법 개정이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한남 클럽원 WN 센터에서 오신 유용석 차장님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클로버 한남 WM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용석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연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고객분들 전화가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전화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부재중 전화가 막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시장이 그동안은 조금 과열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조금 차분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상반기 워낙 많이 달렸으니까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이 지난 7월 초에 출연을 해주셨죠. 네. 네, 그때 한남동 부자들이 국장으로 자금을 음. 많이 투입하고 있다. 음. 이재명 붓이 기대되는 국장이다라고 말씀해주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 분위기는 조금 네.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고객들도 좀 네. 투입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졌나요? 네. 거래량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슬로해지셨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4월이었죠. 그때 이제 탄핵 정권 들어가면서 정부가 이제 증시 부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조금 지금은 차분해지신 모습이고요. 지난 한 달 정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포인트였는데 아무래도 가장 좀 큰 문제점은 그 7월 말에 발표됐던 세법 개정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안다면 물론 마음 아프죠. 계좌가 녹고 있으니까. 그래도 원인을 안다면 버틸 수 있고 또 다른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유영석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보면 세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트리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세제 개편안을 보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되고 있고 증권거래세 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어쨌든 요일과는 다르지만 35%.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내용 하나도 없는데 어때요? 투자자들이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세제 개편안 자체가 너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그래도 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물론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정말 연말마다 그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 자체에 대해서 많이 불안감을 느끼시고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남동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그냥 투자자 분들이시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대주주의 입장으로서 배당을 많이 받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여쭈어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재 49.5에서 38.5%가 크게 의미가 있나? 굳이? 약간 이런 반응들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그 주주환원의 핵심 자체가 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 그리고 현금 흐름들을 가계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좀 자산을 이렇게
넘기는 효과를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수많은 자산들을 넘기기 위해서는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이럴 때 네. 글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숨고 싶고. 네.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롤 자체가 긍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체증적인 한계를 약간은 갖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오늘 같이 코스피 2% 빠지고 있어요. 네. 이런 날 어쨌든 고객들의 자산이 녹고 있단 말이죠. 네.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심정이 어떠세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시장을 떠나진 않아야 된다가 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장을 떠나는 순간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아플 때는 뭐 당연히 아프지만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시장에 집중을 해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 뭐 사실 잘라야 될 땐 좀 잘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빨리 따라 못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반기 많이 달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어찌 보면은 당연히 좀 겪어야 될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상장사 오너분들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은 정부에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감흥이 있으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만큼은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각 개인 계좌에 들어오는 그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 세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에 배당 여력이 있어도 뭐 배당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일찌감치 증여 상속에 있어서 일찌감치 증여를 하신 분들도 이 2세나 3세 분들이 증여세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지분 획득을 위해서도 이런 재원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뭐 갑자기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늘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 이 세금이 문제였죠 그동안. 그래서 49.5%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요인들이 우리나라 좀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TV를 보니까 이소영 의원이 네. 또 기재부 차관한테 질의하면서 이거 정부가 빨리 스탠스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만 하는 것 같던데 네. 글쎄요. 정부에서 뭔가 노선을 잘 못 정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 더 빠져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냥 50억 원으로 강행하는 건가? 어떻게 10억 원을 다시 바꾸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은 누구도 뭐 알 수 없는 거긴 한데 일단은 그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여론을 먼저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연말까지 어찌 보면은 조금 미뤄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을 많이 살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네. 부자감세 아닌가요? 음. 좀 특혜를 주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배당을 어떻게 과세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그 대주주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거니까 감세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객관적인 시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국가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과세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그 주요 국가들의 우리나라 먼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고 누진세로 6에서 45%, 그러니까 지방세 포함하면 49.5%까지 징수가 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적격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배당이 있어요. 적격 배당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20%,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메디케어세까지 하면 23.8%가 최고 세율로 이렇게 징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반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 플러스 3.8 해서 40.8%가 최고 세율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배당, 그 적격 배당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그 필요한데 보시면은 배당금 지급일 전후로 해서 120일 중에 한 60일 이상을 보유를 할 경우에는
적격 배당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소득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플하고 낮습니다. 일본은 원천징수 뭐 국세 15.3, 지방세 5 해서 한 20.3%로 이제 일괄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26.4% 정도 이렇게 분리과세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표만 봐도 우리나라 좀 과한데요? 네. 그렇죠. 예, 뭐 아까는 감세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 표를 보니까 표를 조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수긍이 가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가 여러 뭐 중요한 뭐 문제들이 있지만 이 그 이자 배당 소득 과세만큼에 있어서는 정말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특히나 우리가 지금 미국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격 배당 세율로 많이 생각보다 낮다. 그다음에 미국은 그리고 연금 계좌가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미국은 IRA나 아니면은 뭐 401k처럼 연금 계좌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과세를 이연을 해가면서 배당 소득이나 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이연해 가면서 이렇게 좀 혜택을 주고 있고요. 물론 그 이렇게 하면서 미국인들이 중산층들이 뭐 주식 투자가 이제 노후 대비다라고 네. 이런 어떤 정립이 된 게 이런 과세 제도 덕분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ISA라든지 아니면 IRP라든지 이쪽에서 그 주식을 했을 때 이자 배당 소득 이연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매매할 수 있는 그 납입을 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절세 계좌들이 있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도를 정해져 있긴 한데 근데 한도가 조금씩은 또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이긴 하고요. 미국의 배당을 보니까 배당 기준일 전후로 120일 중에 60일 이상만 보유하면 적격 배당에 해당된다. 이 부분 참 재밌는 것 같고 또 재고 세율자 23.8%만 내면 된다. 거의 한국의 지금 네. 절반이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좀 가혹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 올 4월 달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한다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 시장에서 환호할 만할 수 있겠다. 좀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증시 전반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주주분들이 현장에서도 그 관심이 상당하셨었고요. 정책적으로도 되게 추진을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질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가장 큰 요인이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배당 자체는 정말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는 거를 보면은 그냥 국가별 배당 성향을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별 배당 성향. 예. 네. 이게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발췌를 했는데 글로벌 국가들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 함은 그 전체 배당금을 순이익금으로 나눈 그 비율인 거죠. 네. 우리나라 보시면은 코스피 배당 성향이 약 한 25% 수준 글로벌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배당 성향이 높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랑 뭐 비슷한 산업 구조라고 많이 언급되고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0%가 넘어가고 세계적인 평균 배당 성향 자체도 한 40% 가까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어찌 보면 처참한 수준인 거죠. 예.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왜 배당을 안 했는지 좀 수긍이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이런 구조인 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돈을 못 벌어서 아니면은 올해 코스피 그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총이익이 뭐 최근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250조에서 270조 정도 네. 사상 최대치 정도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현금을 내부적으로 쌓아놓고 배당을 안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세금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배당 성향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잖아요. 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예, 현재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이렇게 가장 글로벌리 낮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서 배당을 할 유인이 만약에 생긴다면 향후에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높아질 포텐셜 또한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주가도 뭐 보면은 낙폭과대 종목들 잘 잡으면은 반등 나왔을 때 굉장히 수익을 잘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다는 거는 앞으로의 포텐셜이 높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언이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뭐 국회의원들 300분 중에서 어떤 한 분이 대표성을 갖진 않겠지만 이 서사가 시작되기 바로 초입에 이소영 의원의 이 발의안이 네. 벤치마크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네네. 뭐 이제 와서는 뭐 그게 한낱 일개 의원의 뭐 입장이다 이런 얘기가 분분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소영 의원의 안하고 이 정부 안하고 가장 큰 것은 그냥 세율의 차이인가요? 한번 비교를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이성우 의원님이 발의를 그 제안을 해주신 안이 어찌 보면은 우리 시장의 컨센서스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결국 지금 이번 7월 31일 날 기재부에서 낸 안은 어찌 보면은 시장 컨센을 대폭 하회를 하게 돼버린 거죠. 제가 그 2025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을 자료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 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4개 정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특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조특법. 조특법. 네. 조세 특례 제한법. 예, 특례법이구나. 그래서 특례법이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기간이 뭐 2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에 있어서 조금 챌린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오류는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배당 상장 법인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증가를 해야만 이 고배당 상장 법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되게 좀 딱 봐도 뭔가 까다롭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세율이고요. 3억 초과 이제 최고 세율이 35%, 지방세 포함하면 38.5%까지 된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적용 시기입니다. 적용 시기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속되는 배당분부터 적용이 된다. 네. 뭐 얘기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27년 배당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은 올 연말 배당 뭐 그렇게 하면서 한 뭐 당장 내년에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 1년 정도 미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실 정책 효과만 놓고 보면 네. 내후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지금부터 이럴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좀 다시 생각하자, 약간 이런 좀 스탠스가 있는 게 아닌가. 예, 네. 지금 여론을 좀 살피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이소영 의원님이 주신 안, 그리고 이번 정부 안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는 시장의 컨센은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 또는 이제 평균 배당보다 5% 증가하는 기업, 이렇게 조금 더 많이 까다로워졌고요. 최고 세율은 27.5 대 38.5, 세율도 높아졌죠. 법적 근거가 소득세법이 아니라 이제 조특법으로 된다는 점, 그다음에 적용 시기도 이제 한 1년 정도 미뤄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조특법.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엔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 말고는 지금 제가 생각이 따로 드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세수 확충이 네. 거의 포커스온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세수 감소를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장 참여자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은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로 줄였을 때 세수 감소가 약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배당소득이라는 게 그 각 개인의 종합소득과 합산되어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딱 발라내기는 애매하긴 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한 2, 3천억이 넘어가도 뭐 한 4,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배당 규모가 시장 규모가 약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네. 30조 정도 되고 그 중에 뭐 외국인을 비롯한 법인이 받아가는 배당이 약 한 3분의 2 정도, 한 20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한 10조 원 정도가 이제 개인들에게 분배가 되는 그런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배당을 받았을 때 처음에 원천징수 하잖아요. 15.4%. 네. 전체 파일을 10조를 받으면 15.4%면 한 1.5조가 일단 배당 세수. 세수로 잡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일을 만약에 키운다면 예, 이게 전체 받는 배당이 1.5조가 아니라 2조, 3조가 된다면 전체 파일을 키우는 게 숲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파이 자체가 커지면은 지금 당장 그 현재 시점 기준으로 배당에 대한 세수 감소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배당 많이 하고 시장 올라가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래 많이 생기잖아요. 네. 거래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증권거래세도 세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증권거래세가 1년에 뭐 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연에 한 5조에서 8조 정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 좋아지면은 증권거래세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뭐 세수 감소가 조금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면 전체적인 파일을 키운다면 세수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과 무게중심을 어디다 둘 것이냐. 연초만 하더라도 국장의 기세가 좋다. 즉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거래를 키운 다음에 거기서 세원을 추출하는 게 훨씬 더 세수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것은 거래를 지금 옥죄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마켓이 크기도 전에 부작용부터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팽배히 나타난 상황인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건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뭐 원복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 판국에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장의 컨센만 맞춰도 어느 정도는 배당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컨센이 하고 있고요. 뭐지? 지금 그럼 원복인가? 네. 컨센도 헷갈려, 이제. 이제 컨센은 그런가? 그렇죠. 네. 뭐 25% 정도가 저는 이제 시장의 컨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전히? 예, 저는 그러니까, 컨센도 헷갈리던데. 컨센이 어찌 보면 깨졌죠. 네. 이번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최초 기대했던 그 안으로 만약에 원복을 해준다면 네. 아무래도 시장 그 배당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간을 좀 더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뭐 고객분들 아니면은 이제 그 거래를 하시는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몇 분 여쭤봤을 때 그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물론 제가 이거를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동안은 정책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만큼은 정말 장기적인 플랜에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많이 했을 때 진짜로 배당을 많이 하게 될까? 이런 걱정들도 조금 있긴 하잖아요. 네. 그거는 물론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저는 감액배당 사례를 들어서 감액배당? 네, 뭐예요? 감액배당 사례를 들어서 그 배당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감액배당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감액배당이라 함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이 이제 상법상으로 설정된 준비금을 줄여서 그 재원으로 배당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내서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의 주주들로 받았던 자본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냥 저희가 흔히 받는 일반 배당은 소득세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감액 배당 자체는 세금이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3년간 이렇게 그 통계를 보면 2022년만 하더라도 그 배당 재원으로서의 자본준비금 감액을 한 그 상장사가 40곳이었고 한 네. 5조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이게 올해는 150곳에 한 11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배당을 위한 재원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배당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 감액 배당 전체 파일을 보시면 되는데 2022년에는 6곳에서 한 1,600억 정도 배당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곳에서 한 8,700억 정도 배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그 감액 배당의 사례가 메리츠 금융지주거든요. 메리츠.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주주하는 정책이 가장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최대 주주이신 조정호 회장님이 3,600억 배당에도 세금을 안 냈다. 이런 약간은 좀 자극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뭐 세금 안 내도 되는 kon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자본준비금을 이제 그 배당 재원으로 돌리면서 감액 배당을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그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이제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본준비금을 줄여가면서 세금을 조금 어찌 보면은 회피수단, 과세 회피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근만 이렇게 던져주면은 알아서 달린다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 이렇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준비만 해주면은 이렇게 그 감액 배당이 많이 늘리는 사례를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했을 때 얼마나 그 배당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가늠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충분히 이런 그 폭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생력과 자정작용을 믿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간밤에 에피소드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부총리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현재 PBR이 10배다. 네, 그러니까 뭐 0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이게 뭐 단순한 혼동이냐? 그 자리가 항상 긴장되는 자리니까 아니면 이거 뭐 미국의 22배도 26배도 아니고 10배는 어디서 나온 숫자지? 뭐 등등등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려 섞인 부분이 정책을 정하는 정책 위반자들이 지금의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외국눈으로 한쪽 발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차장님 말씀은 원복하면 된다?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배당 소득만 봤을 때는 어쨌든 한 절반 정도로 세금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분명히 배당에 대한 그 의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정부는 계속 여론을 살필 것 같습니다. 여론을 살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뭐 요즘에는 국민청원도 많이 올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청원. 청원 해본 적 있어요? 저 저번에 한번 했어요. 그래요? 어떤 거에 하셨습니까? 궁금하네. 뭐 했어요? 뭐 다른 거요? 오케이. 관련된 건 맞는데. 관련된 건 맞는데.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청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코멘트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시장의 중심에서 그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뭐 하다 보니 기업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입추가 지나고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슬슬 배당주를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마무리해 주시기 전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배당주 몇 개 찍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돈 되는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 뭐 하나금융지주 너무 좋죠. 저희 뭐 다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금융. 사랑하죠. 사랑하시지 않아요? 빈센트님 뭐 말씀이 없으신데. 아니 내가 같이 헷갈렸던 게 사랑합니다 KT 아니었나 싶어서. 하나금융 좋죠. 네네네. 뭐 저는 그래도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대한 그런 코멘트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배당주 리스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배당주를 사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 리서치 이제 또 퀀트의 대가 아니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자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도표의 기준은 그겁니다. 순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 실적이 좋아야겠죠. 그냥 단순히 배당만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익 추정치가 또 상향이 점차 되고 있고 향후에 그리고 배당 성향이 25% 이상. 왜 25%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뭐 배당 성향 40% 이상이 돼야 된다, 35%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25% 이상인 기업들은 만약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배당 성향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조금 낮은 기업들도 포함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저평가 종목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리스트업 많이 돼 있는데 뭐 빈센트님 보시기에는 네. 뭐 좀 관심 있으시거나 눈에 띄는 종목 있으세요 혹시? 있죠. 조선 한국조선해양이 배당주 리스트에 있다는 게 예. 글쎄 고무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놀라운데요. 네, 뭐 한국조선해양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주잖아요. 네. 네, 뭐 조선주가 무슨 배당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조선해양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HD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미포조선, 사모중공업 뭐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의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 기업 자회사들로부터 배당도 상당히 많이 걷어들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지금 2.4%인데 네. 내년에는 이게 또 3.7%까지 올라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선주임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종목에 그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회사들이 만약에 뭐 지금은 조선주도 또 조금 조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자회사 지분 가치까지 상승을 한다면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충분히 더 한술 더 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좀 심도 있게 이번 주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빠르게 시장의 이목은 뭐 잭슨홀드 끝나고 나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건데 네. 다음 주인가요?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네네네. 그 전에 뭐 일본도 간다 그러고 이렇게 제반 여론을 형성해서 대통령을 만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마스카 네. 조선이 확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상반기 주도했던 게 지금 조방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 주 한 월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네. 살아남은 거는 이제 조밖에 안 남았다. 음. 왜냐면은 지주, 금융, 뭐 방산, 원전 다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조였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이번 주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어제 오늘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그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장의 그 반등이 나왔다 아니면은 주말간 정말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먼저 조금 낙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요즘에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조방원에서 조화롭게 그래서 네. 조선 화장품 로봇 이렇게 네.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반바지도 있던데요, 반바지. 네. 그래, 반바지 뭐예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아. 오. 네. 반바지 괜찮네. 반바지. 근데 입추라 그러잖아요. 반바지 끝났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빈센트는 조선, 한국조선해양이 리스트에서 좀 눈에 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럼 차장님은 이 네. 표에서 네. 어떤 종목이 좀 관심이 가세요? 저는 증권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 예, 뭐 저희가 오늘 계속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어찌 보면 증시를 이렇게 부양을 시킬 만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은 증시가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증권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증권주 계속 조금 눈여겨 보고 있고요. 예, 증권주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세론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2분기 어닝 다들 사실 서프라이즈 났잖아요. 네. 서프라이즈 났는데 세론 물량으로 뭐 다음 날에 막 10%씩 빠지고 5%씩 빠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증권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특히나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증권뿐만 아니라 엔터도 그랬고 화장품도 그랬고 세론이 너무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들 뭐 스트릿 컨센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릿 컨셉. 그게 뭐예요? 스트리트 컨센. 네. 길거리. 길거리에서 네. 이제 컨셉 소위 말해서 그냥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그런 아.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컨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기업 분석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리포트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증권가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익치가 있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치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말이 전해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한데 분명히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어놓은 페이퍼 컨센 대비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근데 주가는 빠져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 그냥 스트릿 컨센 대비 하회했다라고 시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트릿 컨센이라고 해서 좀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찌라시구나.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차익 실현에 어찌 보면 빌미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런 뭐 허위 정보들이 뭐 그 난무하는 가운데 조금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본질 가치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실적들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증권주들 이번에 실적 너무 다들 좋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증권주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8월 그 실적 끝난 무렵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배포하신 리포트고요. 증권주 계속 좋은 흐름 보이다가 2분기 실적 시즌 기점으로 이제 조정받는 이유가 이제 뭐 그런 스트릿 컨센 하회 이외에도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 증권사 실적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좋았잖아요. 네. 주가가 좋으면서 이런 그 자산 평가 이익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3분기에 혹시 슬로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이렇게 딱 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뭐 많이들 저평가 돼 있어요. 뭐 PBR 같은 경우에도 다들 한 0.8배 수준 내외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뭐 증익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당 같은 경우에도 뭐 NH라든지 아니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 들어서 단기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증권주들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뭐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된다면 뭐 우리 빈센트님 항상 3,710포인트 네. 올해 내내 계속 밀고 계시잖아요. 네. 예, 아직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3,710포인트가 저희 하나증권의 공식 비였는데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요일이 바뀌면서 약간의 좀 경감하긴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복한다면 네, 여전히 가는 방향은 레츠고다 네, 라는 네, 말씀드리면서 자 유영석 차장께서 계시는 곳이 한남동이잖아요. 네네. 한남동은 요즘에 뜨는 부촌이에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 말씀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럴 때 네. 부자들은 네. 재빨리 움직이는지 아니면 좀 느긋하게 아이 원래대로 그거 인생 궁금한데요? 그치, 인생 한두 번 살아 그냥 올 거야. 그러니까 정말 찐 고객의 사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동네는? 이럴 때는 사실은 그 지금 전반적으로 포지션은 어느 정도는 있으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넣을지 말지를 고민을 하시거든요. 음. 예, 더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일단 발은 담궈야 된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사더라도 뭐 예를 들면 조선주를 좋게 봐서 살까 말까 고민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은 네. 또 못 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발을 담궈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르면은 더 네. 못 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거는 한 절반 정도는 할 거라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 그래서 일단 절반은 실행을 하시는 게 맞다. 할까 말까는 사실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의 생각을 당신의 입에서 나에게 들려주세요. 네. 네, 그런 확신을 얘기니까. 주세요라는. 그러니까 확신을 주세요. 네, 맞아, 그런 맞습니다. 얘기니까. 그럼 그럴 때는 그렇다고 100% 다 실행을 하기에는 두렵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일단 절반은 발을 담그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놓은 예산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빠지면은 빠졌으니까 또 살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고 오르면은 시장 분위기 바뀌었으니까 또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반은 발을 담궈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자산가분들이 되게 실행력이 좋으세요.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케이 바로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되시는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요라고 해도 그래도 한 7-80%는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빈센트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답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마음속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행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변동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에서는 실행력 또한 저는 실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구나. 할까 말까가 사실은 맞지? 지금이지? 이렇게 나 물어보는 한다? 그치?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확신을 받기 위한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유영석 차장 모시고서 배당주와 증권주에 그래도 돈 되는 숨은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로 한솥이랑 식사 관련된 대화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러네요. 저희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통해서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사연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매주 추첨을 통해서 도시락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도시락 드시면서 딱 이 방송 시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언젠가 날 잡아서 연말에는 뭐 같이 오프라인 모임 한번 해서 식사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용석 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재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입니다. 네, 배재원 PB 제가 시장 보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음. 할까 말까 할 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그러니까 안 해도 어차피 뭐 후회가 남고 해도 오, 후회가 남으면 그냥 그럴 바에 하고 후회하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이 깊은 날 살까 말까 했을 땐 이건 살짝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 좀 엄중한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 낙폭이 좀 확대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4% 하락한 3,096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낙폭을 심한 2.37% 하락을 하며 769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약 4천억 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540억 원 순매수, 기관이 3,185억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순매수를 1,257억 하고 있고 외국인이 44억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눈여겨볼 특징이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반대로 상승을 했을 때 개인들이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오늘은 그러니까요. 네. 하락을 했을 때 개인들이 매도를 한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그러니까요. 부분인데요. 저거 네. 일별로 솔팅이 되나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수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이상하게 엇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이 조정받을 때 개인들의 수매도가 꽤 컸던 것 같은데 기억에. 네, 지금 여기 지금 왼쪽에 뭐 일자별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흐름 나와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승을 했을 때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 이렇게 좀 네. 다른 흐름이 나온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이제 뭐 기재부 장관께서 뭐 PBR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국내 시장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PBR이 10배다라는 이런 좀 발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있는 이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옮긴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기조가 있었는데 어제 이런 청문회를 보고 좀 실망을 했던 개인들의 매물들이 나온 게 아닌가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뭐 여의도에서 PBR 10배 얘기가 쭉 있는데 네. 뭐 PDR이겠죠. 뭐 드림으로. 뭐 어쨌든 자 특징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일단 특징주를 살펴보면 일단 시총 제가 5천억 이상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눈에 띄게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소식으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이 뭐 풀무원이라던가 그다음 시총 5천억이 되지 않아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양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우양, 김밥. 우양, 네, 김밥, 네, 네, 냉동김밥. 관련주입니다. 냉동김밥. 오. 그래서 네, 그래서 우양 뭐 그냥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21%의 상승을 헐. 보이고 있는 건 좀 잘려가지고 잘 안 보이죠. 무슨 일 예.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캐대언 열풍을 통해서 아. 일단 우리나라의 김밥이라는 이 상품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 되게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고 인기를 선풍적으로 끌고 있는데 이러한 캐대언의 영향이 단순하게 이런 식품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화장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이런 관련 주식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압축을 드릴 수 있고요. 아 근데 저거 차트 좀 월간으로 길게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위험하지 않나? 월간으로 변동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상승이 안 보이지만 일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열풍들이 네. 어떻게 보면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월간 차트잖아요. 네, 일간 차트입니다. 아, 이거 이게. 일간 예, 차트예요? 이게 일간 네. 차트고요. 이제 일간 차트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던 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총 5천억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하락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위험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신라 하나의 이런 좋은 모멘텀들은 있다. 그런데 모멘텀들은 있는데 이러한 좋은 모멘텀들이 단순하게 이러한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냉동김밥 관련된 주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캐대언 말씀해 주실 때 김밥과 관련된 종목은 없어서 불닭과 관련된 종목에 많이 이제 투자를 뭐 보통 한다라고 그렇지. 네,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영. 뭐 몇 개 없긴 해요. 어쨌든. 또 다른 특징주들 어떤 거 있습니까? 네, 다른 특징주라고 좀 뭐 상승하는 종목들에 좀 눈여겨볼 거는 여기 18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어제 나스닥의 조정이 좀 강하게 받았고 국내 시장도 강하게 조정을 받는 사이에서도 지금 0.2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관련 기업 뭐 인텔이라고 할 수 있죠. 인텔에서도 미국 정부가 지금 인텔의 지분을 매수를 하겠다. 뭐 삼성전자까지도 뭐 관심을 두고 있다. 뭐 이런 단독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그만큼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테슬라와 파운드리 관련해서 뭐 약 22조 가량 되는 이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어떻게 보면 대만의 TSMC와 비교를 했을 때 점유율이 과거에는 뭐 10% 중반 후반까지도 갔었는데 최근에 거의 미드싱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공급 계약 자체가 전환하는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좀 기대도 전해져 있고 이제 HBM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사를 다각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주안점들이 계속 시장에 내비치는 만큼 삼성전자의 기대는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우리가 상반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전자 없는 3000P.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부진해도 지수가 3000P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전자 있는 또 3000P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의미하는 게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지만 SK하이닉스는 지금 마이너스 3%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어제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먼 네. 같은 경우에 발언을 했는데 AI가 뭐 버블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AI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이 시장이 빠질 때는 이러한 노이즈들이 좀 더 부각되는 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샘 알트먼이 왜 그러한 언급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AI와 관련된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스타트업이 차려지는 게 CEO들을 보니까 샘 알트먼과 같이 일했던 뭐 팀원들이라던가가 이제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차리는 건데 그런 차리는 부분에서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러한 AI 스타트 기업들의 가치를 높인 거는 샘 알트먼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픈 AI도 그렇고 이러한 열풍 속에서 사실 악재가 계속 겹쳐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실제 AI에 대한 이런 버블이다를 지금 이렇게 판명을 하기에는 시장에서 적합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아서 오늘 3%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3%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상승보다는 조금 슬프게도 하락에 좀 더 네. 집중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저 그것도 궁금해요. 원전. 네. 우리 김영윤 소장이 50년 만에 사이클이라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 보라라고는 말씀을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주목할 건 아니고 오랜 흐름으로 보라라고 해서 그럼 이렇게 조정받으면 지금이 또 기회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 현대건설 전부 다 이제 원전과 SMR과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도 좀 강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역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뉴스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주요 소식의 첫 번째로 보면 한수원,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원전 시장 진출 기회를 포기했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를 제가 발췌해 온 건데 아직 단독 관련된 기사기 때문에 뭐 명확한 뭐 내용은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제 이제 뭐 한수원 관련된 입장도 그렇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수원은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한 기당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한 기당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는 뉴스인데 이거 자체가 일단 원전에 대한 투심을 좀 약화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영규 소장님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기업들은 장기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네. 포인트인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원전 기업들은 향후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땡겨온 거죠. 그런데 현 시점으로만 딱 봤을 때 뭐 PER도 거의 100배 넘을 때도 있었고 굉장히 내는 이익 대비해서 현재 시점에서 비싸다라는 논리인데 이렇게 악재 소식이 나왔을 때 그러한 부분이 좀 부각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는 걸 인정을 하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러한 악재들이 과연 계속 가는 것이냐. 우리가 뭐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갔을 때 원전에 대한 규모도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수출, 금액 전부 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럴 때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김영윤 소장 언제쯤 왔었지? 한 달쯤 아니요. 한 2주 됐나요? 2주 정도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뭐 재방송 저희가 쭉 있으니까 컨텐츠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리즈너블하고 논리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약간의 조정을 받을 때 또 그런 컨텐츠로 공부해 보면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자, 마스가 드디어 네. 다음 주면 좀 더 실체가 구체화될 것 같은데 마스가는 기재부에서 어떤 예언이 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하락한 종목들 관련해서 오늘 주요 소식을 갖고 온 것 중에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조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마스가 지원법에 제동을 건 기재부 기금 신설 요건과 맞지 않다라는 기사의 원문 제목인데요. 일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금을 운영할 만한 조선업 관련 분야에 별도 지원이 없고 기금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뭐 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좀 제동이 걸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뒤에서도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뭐 대응이라고 해서 제가 짧게 뭐 언급한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 그렇고 뭐 방산, 원전 그동안에 상승을 했을 때는 정말 그 상승 모멘텀, 투자 포인트, 뭐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현재 보면 하락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찾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가 지원법에 제동을 건 기재부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과연 마스가 지원법이 여기서 되지 않을 것이냐, 뭐 될 것이냐 이렇게 좀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는 과연 이 기사가 조선업의 주가를 좀 하락을 뭐 매도세를 키우는 게 과연 적당할까라는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선업의 하락 이유를 꼽아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겸에 이제 세 번째 뉴스까지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 번째 내용이 외국인 큰손들 한국 증시 개혁조차 아직 잘 모르고 불신이 크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뷰를 제공을 하고 뭐 홍콩이나 이제 다른 여타 뭐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 얘기를 전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했던 내용이 우리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데 좀 의구심이 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도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지주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관련된 업종, 은행이나 보험 모든 주식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다음과 같은 내용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뭐 세제 개편안, 네. 그다음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명확하게 뭐 50억인지 30억인지 10억인지도 빠르게 좀 제시를 해주면 시장 자체도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뭐 원법까지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빨리 결정을 내야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건데 네. 우리 시장이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책권자도 한 번은 뭐 되새겨 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주목할 부분과 제가 이제 오늘 오후장에 좀 포인트 말씀드릴 건데 주목해야 할 점은 제가 이제 원전과 조선, 방산, 지수소및 금융 지금 키워드를 보면 모든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상반기를 주도했던 업종들이고요, 산업별이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를 제가 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러한 뭐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일단 원전 같은 그러네요. 지금 조방원. 그러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반바지라는데 아까 어쨌든. 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이런 불공정 계약 논란이 있지만 아직 명확한 사실 규명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뉴스 기사 자극적인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세한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실제로 원전에 왜 투자를 했는가를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두 번째 내용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AI의 성장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원전 수주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긴 사이클에서 뭐 수주라든지 뭐 수주 규모 가격 등을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뉴스 하나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원전 관련된 처음 투자했던 이런 모멘텀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조선 관련해서는 뭐 미국과 중국이 현재 왜 이 조선업이 우리나라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가를 봤을 때 현재 미국과 중국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전쟁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안은 어딘가를 봤을 때 그게 우리나라의 조선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투자 포인트로 봤던 LNG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마스카 프로젝트가 기재부에서 뭐 기금 관련 제동을 건다라고 해도 여전히 유효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세 번째 방산. 제가 아까 앞에 주요 포인트에 방산 넣지 않았는데 네. 방산도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방산이 하락한 이유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뭐 끝날 것이다. 뭐 종전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뭐 아나운서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면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화로울까요? 아니면 냉전이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인데. 사람 간의 갈등 이후에 그게 풀렸으면 그 잔성이 좀 오래가지 않나? 어때요? 잠시 냉전 후의 평화 아닐까요? 냉전 후 평화. 네. 냉전 후의 평화. 네, 그런 부분인데 전쟁을 한번 좀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고 이제 종전 얘기가 나와서 방산이 조정을 받는다는 논리가 시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서 과연 다른 유럽들은 안전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쭉 평화일까? 모두가 평화라고 외쳤다면 GDP 대비 이제 국방비 예산을 늘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유럽의 발빠른 행보를 보면 이런 국방 관련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평화보다는 좀 장기간 냉전을 좀 더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무기에 대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주사 및 금융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랑 세제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5장 키워드까지 좀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장 키워드는 투자 포인트와 실적으로 갖고 왔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뭐죠? 네, 이제 지금 현재 주식을 다 들어가 계신 네. 분들께서는 솔직히 신규 종목을 들어가기보다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네.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냐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가인데 투자 포인트를 가까운 이유는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갔던 지금 당장에 시장이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왜 갖고 갔는지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이런 매크로 변수라던가 외부적인 이슈가 아니라 단순하게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유지가 된다라면 저는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었다면 뭐 이거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실적을 써온 이유는 현금이 많으신 분들 혹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뭐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여전히 시장은 출렁거리고 있지만 이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진 않을 겁니다. 네. 분명 반등을 줄 거고 시장이 일어설 건데 그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 기업들별로 먼저 반등을 보일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적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결국 뭐 기승전 실적이 답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우리장 5장에도 중요할 만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배재원 PB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 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위기가 오히려 전략을 잘 세우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빈센트는 어떠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녹록치 않죠. 그리고 7, 8월 달, 즉 8월 달 오면서 조정이 올 것 같다라는 뷰도 여러 가지 드렸는데 실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좀 두렵기도 한데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원인을 파악했으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그래도 돈 되는 얘기 해야겠죠.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분 누가 별난 아. 주식 네, 박별남 차장 모시고 이럴 때 정말 소외되었던 아니면 정말 주목해야 될 찐 주식이 무엇인지 찐 업종과 종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했으니까요. 저희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